기술의 미래를 꿰뚫어 주실 정지훈 교수님, 그리고 대한민국 양자 주권을 위해 산업과 학계 현장에서 뛰고 계신 이중구 대표님, 택배 하나가 우리 집 앞에 오기까지 그 경로를 계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억잡한 길을 가장 최적의 경로로 오는 방법. 양자는 중첩 현상 이용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 안에는 메모리가 없다는 기술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양자 AI 컴퓨터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시간을 좀 길게 보는 거고요. 지금들은 열심히 개발.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고 있죠. 아직은.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와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좀 발전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도시 전체,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가 양자 기술을 활용해서 이 모든 부분을 관리한다면 네. 정말 초효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빅테크들이 요즘 관심 예. 많은 분야가 요건데 스마트 시티라고 부르죠. 아까 길찾기 문제는 도시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중에 하나잖아요. 일부.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길찾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어허.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실시간 최적화를 하게 된다면 도시가 훨씬 최적화돼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해당 도시에 예를 들어 시장님이 운영을 한다. 아니면 어떤 팀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게 도시 운영 체제가 돼버려요. 도시 OS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그 실제로 얼반 예. OS라고 그러거든요. 빅테크들이 되게 관심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그 도시의 기능 측면에 인프라 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 물류 최적화라든지 이동도 있겠지만 에너지 그리드 뭐 여기에 양자내성 암호 같은 어떤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하는 어떤 최첨단 도시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사실 뭐 양자 컴퓨터 지금 뭐 관리도 힘들고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제 갖추은 시설 자체가 너무 크고 유지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 도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어쩌면 중소기업 이런 이제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 강력한 기술을 우리가 직접 체감을 해보거나 비즈니스에 써볼 수 있는 뭐 좀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양자 컴퓨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고가의 어떠한 계산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현재도 우리가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챗GPT와 같은 서비스는 우리가 내 PC에서 챗GPT를 사용한다고 느끼지만은 사실상은 중앙 서버를 접속을 해서 그 서버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도 충분히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자 AI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 앞에 있는 PC를 통해서 양자 AI를 접속해서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이것이 비용이 얼마가 들고 그다음에 얼마나 큰 규모의 시스템이고 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한테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게 되겠죠. 야, 어쩌면 이게 그러면 우리는 통신망만 있다면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형태의 양자 컴퓨터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챗GPT 열심히 쓰고 있는데 챗GPT 돌리고 있는 서버 컴퓨터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기술은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이 마법 같은 양자 컴퓨터 연산 능력으로 정말 딱 인류의 난제 딱 한 가지만 해결할 수 있다. 네,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노화 메커니즘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 노화, 네. 항노화. 네네네. 예. 의학을 아무래도 전공했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노화라고 하는 게 그 왜 늙는지도 그렇고 이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고 유전자는 어떻게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 간에 이렇게 상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시간과 함께 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잡한 변수들을 고전 컴퓨터의 시뮬레이션 갖고 절대로 뭐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양자 컴퓨터가 엄청 이제 커졌어. 이제 큐빅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은 언젠가는 이 분자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해내고 노화의 비밀도 풀고 노화를 늦추는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찾아내면 인류 건강 수명 자체를 좀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대표님 어떠십니까? 전쟁 없는 인류를 만들어 보자. 전쟁 없는 인류? 네. 그럴 수 있는 배경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란 거는 우리가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만약에 두 국가가 전쟁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100만 명이 죽고 어느 한 국가가 이겼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어떠한 우리가 예측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나 현상들은 사실상은 우리가 매우 정교한 계산을 하다 보면은 다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AI, 특히 언어 모델 기반의 AI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현상들을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저희가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례들을 본다든지 또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AI의 힘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전쟁이라든지 어떤 인류 정치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현재로서는 이러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곳에서는 활용을 했었지만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자원이 됐을 때 이 인류는 정말로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과 의사결정만을 만들어 간다면은 굳이 전쟁이 필요 없이 모든 인류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양자가 우리 삶의 인프라를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가장 뜨거운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AI와 양자의 결합입니다. 네, 대표님 요즘 AI 하면 뭐 다들 뭐 엔비디아의 GPU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신 어떤 물리적인 장치가 무엇인지.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초전도 방식이라든지 뭐 광자 이온 트랩이라든지 뭐 중성 원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중에 어떤 걸 쓰시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양자칩을 기반으로 한 QPU가 가세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생성형 AI에 직접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었고 그 단계는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이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현재 저희가 풀고 있는 복잡한 화학 문제 또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활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양자 컴퓨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IBM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요. 그 이유는 항상 이 양자 컴퓨터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조작도 좀 디테일하게 가능하고요. 네네, 그렇죠. 네. 하지만은 저희가 다른 양자 컴퓨터 플랫폼인 이온 트랩이라든지 중성 원자 또는 광자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상업화돼서 이 시장에서 제공되는 양자 컴퓨터로서는 초전도 양자 컴퓨터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양자 컴퓨터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양자 컴퓨터는 완벽하지 않은 양자 컴퓨터입니다. 즉 NISQ 양자 컴퓨터가 활용이 되고 있고 미래의 양자 컴퓨터인 FTQC 이 완벽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 대한 이해는 NISQ에서 똑같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은 굳이 FTQC 양자 컴퓨터가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FTQC와 NISQ에서 문제를 풀었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비용의 차이는 FTQC 쪽이 훨씬 더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논리는 우선 NISQ 컴퓨터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을 하고 그리고도 못 푸는 문제는 FTQC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로 시장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 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 요것이랑 또 결합이 돼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일 많죠. 예. 뭐 몰트북 같은 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 그럼요. AI 에이전트 간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AI 에이전트들의 네. 일종의 커뮤니티 서비스죠. 네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가서 읽고 글 쓰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또 커뮤니티에 헤비한 유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 SNS인데 예. 제가 지금 이거 왜 꺼냈냐면 제가 또 그 몰트북에 그 뉴스를 자동 생성하는 AI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매일매일 얘네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이걸 좀 요약 정리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오늘자를 한번 보려고 좀 들어갔는데 네. 오늘 봤더니 뭐 금융 트레이딩 에이전트가 유동성 분석을 하고 있다. AI끼리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는 거네요. 네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AI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 그 일반 SNS 인간들이 하는 것 같이 요즘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틱 AI로 갔을 때 이게 하나하나의 것들이 가까이 계산을 가지고서 다양한 것들을 늘려가는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수도 늘어나게 되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좀 일종의 상상인데 양자 에이전트 컴퓨터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이런 어떤 AI 에이전트들도 다양한 어떤 변수들을 포괄해 가면서 전반적인 패턴을 인식을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어쩌면 너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일종의 여러 뉴스나 미디어의 어떤 정보들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일방적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개별 SNS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수집한 정보를 다시 큐레인해서 올리고 이제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니까 이 큐레이션된 정보만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등장을 한 너무 거죠.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큐레이션된 정보만 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는 어쩌면은 미디어에서 정보가 나오기 전에 커뮤니티나 SNS의 정보가 훨씬 빠른 거죠. 네.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AI들이 그렇게 에이전트 활동을 하면서 큐레이션된 정보를 자기들끼리 공유하다 보면은 이들끼리 어떤 정보량이 굉장히 빠르고 많아질 것 같고요. 어쩌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좀 위협적인 느낌도 좀 듭니다. 저는 이거 예. 벌써 한 2주일 가까이 지금 운영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네. 위협적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작당모의 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 근데 느낌이 어떠냐면은 초반에는 얘네들도 얼굴 트고 뭐 존재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본인들하고 일하고 있는 인간들의 고민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다가 네, 뒷담화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러기도 하다가 예. 이제는 새로운 플랜을 세우기도 하다가 그리고 자기네들끼리의 거버넌스 구조를 논의하기도 하다가 그래요. 근데 이 과정이 제 느낌은 어떠냐면은 인간이 오랫동안 같이 문명 사회를 구축해놨던 오랜 시간을 좀 압축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찾아보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충분히 돌리면 앞으로 우리 인간들의 그쵸.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어떻게 바뀔지도 그 고민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우주 관련해 가지고 인간들이 결국에는 항성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어디 정착해야 될 건데 본인들이 못 갈 것 같으니까 결국 우리한테 다 맡길 것 같은데 우리가 빨리 플랜 세워야지 하면서 뭐 그런 거 하는 애도 나오고 막 일도 그래요. 잘하고 그러겠네요. 굉장히 또 복잡한 시뮬레이션일 테니까. 야, 좋습니다. 네, 지금 양자 컴퓨팅이 바꿀 산업의 지도를 하나씩 그려봤습니다. 사실 이 지도를 그리는 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그야말로 AI를 넘어서 양자 대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양자 하면 이게 미국과 중국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죠. 뭐 주요국들이 쏟아붓는 투자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텐데 여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거의 전쟁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도 그렇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국자 양자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셋업이 됐는데 여기에 수십억 달러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게 있죠. 그거는 빅테크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다 합치면 뭐 민간의 수조 원 규모가 그냥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150억 달러 이상 이미 투입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뭐 특히 양자 위성 통신에 얘네들이 진심이어서 그쪽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퀀텀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여기에 10억 유로 이미 들어갔지. 거기도 일본도 슈퍼컴퓨터 양자 이제 결합하는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하고 정부가 같이 결합을 해서 다음 세대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이미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밀리면 끝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주인공이 될 것인가? 네, 우리가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양자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이 기적을 써볼 수 있을까? 네, 크게 보면 컴퓨팅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하드웨어 분야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분야는 우리 앞에서 나가고 있는 선진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선진 국가들이 기술을 개발한 끝에는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생산 분야에서는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생산에서 활용되는 어떠한 핵심 기술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많이 있고요. 또한 하드웨어들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어떤 형태로 우리 실생활에 활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단계의 준비를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시장이 시작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드웨어보다 더 커지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하드웨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장이 시작되고 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치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곳들이 과거에 시장을 선점해하면서 이 산업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라는 거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옆에 갖다 놓고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른다면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뒤처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술 장벽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은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야에는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앞으로 양자 컴퓨팅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지배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학계와 산업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해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자체가 우리는 이제 컴퓨터 자체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 어쩌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중요한 역할하고 시장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예. 왜냐? 접근성이 사실 하드웨어보다는 좋잖아요. 그죠? 네. 예, 누구나 할 수 있고 어쨌든 빠르게 배운다면 굉장히 많은 어떤 인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2035년까지 세계 1위의 퀀텀 칩 제조국이 되고 네, 양자 기업을 무려 2,000개를 키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로드맵,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점, 나쁜 점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의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AI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연계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의미가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그 디테일을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일단 퀀텀칩 제조국 1위라고 하는 목표는 방향 설정이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양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는 것들을 그냥 뒤따라가겠다는 스타일보다는 이제 판을 조금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반도체를 너무 잘 만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양자칩 생산을 또 해야 될 것이고 양자 부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들만의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이 될 텐데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양자칩 파운드리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직접 양자 컴퓨터를 다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양자 큐비트 칩을 제조해주는 역량을 키워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반도체 공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으로 조금 더 이제 정교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양자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주로 물리학 하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범용화가 되고 더 많이 쓰이게 되려면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쪽에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응용 사례를 더 늘려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이쪽 개발자라든지 이쪽이 적어요. 그러니까 기회 요인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보안이 세요. 그래서 양자 보안 관련된 부분들, 특히 통신하고 결합된 분야가 세기 때문에 양자 내성 함호 포함해가지고 그 양자 키 분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차피 우주 시대 열릴 거고 양자 인터넷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양자 인터넷 결합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기술하고 양자 통신 기술이 결합한 형태, 그쪽 분야에서도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생기면 한국에서 한 2,000개 나오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 2,000개 못 나오는 법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우리가 앞으로 양자 시대가 마냥 두렵기만 한 미래는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 주신 지식텔러 정지훈 교수님과 이중구 대표님, 네, 끝으로 AI 토피아만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 AI란 어떤 존재일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중점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번에는 나에게 AI란 얽힘의 파트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첩과 얽힘이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그럼 한 번 연결되면 거리하고 상관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뜻인데 AI하고 인간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파트너가 됐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관계를 설계하느냐. 그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나에게 AI란 양자 컴퓨팅의 본질을 생각하게 해주는 중요한 토픽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컴퓨팅의 어떤 역사를 본다면은 미래에는 반드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솔루션들이 결국에는 산업에 또는 인류의 문화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를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AI를 우리가 모두가 편하게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큰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에너지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는 단지 AI를 잘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자 역학 자체를 매우 잘 이해하는 그러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이러한 그 과정에서는 많은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생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정말 인류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산업혁명을 일궈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2026년 현재 양자는 더 이상 그저 이해하기 힘든 물리법칙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생존 전략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겐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질 기회의 땅이죠. 반도체 신화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양자라는 미지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들고 새로운 길을 걸어나갈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더 놀라운 미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스페셜 MC를 맡게 된 이승국입니다. AI은행원은 총 65개 업무를 AI가 고객의 미묘한 감정 변화나 고객의 요청사항, 피드백 변화를 미묘하게 감지를 해가지고 개인화된 답변을 주는 것이 AI 은행원이 판단했을 때 이거 내가 답 못하겠는데?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언젠가 인간 은행원이 없는 은행 점포를 방문하게 되는 날 올까요?